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문장의 형식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처음 강의, 첫 강의에서 저랑 같이 약속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죠. 나는 영포전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래도 기본적인 해석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해석은 좀 하는데 아직은 감으로 하는 상황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토익 문제를 풀어나갈 때 기본적으로 해석 너무 중요하죠. 문법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감으로 하면 안 돼요. 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언어기 때문에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어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암기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들은 암기를 꼭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내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노력만 잘 해주시면 제가 강의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힘내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파트의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는요. 파트 5, 6, 7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5는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1번에서부터 130번까지 총 30문항으로 자, 품사를 고르는 문제. 난이도는 별표 하나짜리. 품사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및 준동사를 고르는 문제. 얘도 별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태, 시제 순서대로 소거하는 방법도 배울 거고요. 다양하게 이게 동사일까 아니면 준동사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올 거예요. 자, 그 다음 관용 표현 혹은 대명사의 격, 비교급, 가정법, 상관 접속사, 전치사. 듣기만 해도 너무 어마무시한 단어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같이 배우다 보면요.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은 품사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첫 강의에서부터 개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너무나 악담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품사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품사의 개념 때문에 해석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해석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 품사에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암기하고 개념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자,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왜냐면 어휘 문제는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되는 유형이거든요. 따라서 어휘를 모르면 풀 수 없겠죠. 해석을 못하면 풀 수 없겠죠. 혹은 풀다 하더라도 엉뚱한 매력적인 오답으로 정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라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 파트 6로 가볼게요. 파트 6는 총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지문을 4개의 문항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16문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품사 문제도 동일하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동사 및 준동사. 보니까 유형이 조금 비슷하네요. 그죠? 관용 표현, 가정법, 상관 접속사 여기까지도 다 동일한데요. 여기 문맥에 맞는 것 요거를 별표를 4개를 좀 하겠습니다. 문맥에 맞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요. 문장 삽입이라고 적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같이 접하게 될 부분이에요. 문장 삽입은 문맥에 맞게 여기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돼? 라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럼 대비 요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품사의 역할, 품사라는 개념 너무 저는 별표를 많이 치고 싶지만 하나만 쳐볼게요. 품사 너무 중요해요. 문장의 성분도 품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문장의 구조도 품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품사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문법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어떤 기능이며 어떤 곳에서 쓰이는지, 형용사의 기능이며 얘가 있을 수 있는 자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는 일이 없이 확실하게 단계를 밟아서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럼 B번으로 가볼게요.
동사의 변형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이게 동사인 건지 아니면 이게 준동사인 건지까지 구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어휘력을 기른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이 시점,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어휘를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뭘 준비하시냐면요. 노트를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럼 노트 활용법. 우리가 RC를 준비를 할 때 일단 아직은 우리가 파트 5, 6 위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트 5, 6 위주로 정리할 섹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게 파트 5 and 6 정리 섹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섹션을 나눠가지고 이제 파트 7은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다지긴 하겠지만 7은 일반적으로 paraphrasing. paraphrasing이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영어에선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다른 단어나 다른 phrase로 표현해줘요. 이거를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독해를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7은 paraphrasing 정리 페이지를 따로 정리를 할 거니까요. 우리 초반에는 파트 5, 6 첫 번째 섹션 저는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모르는 복화 나올 때마다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리뷰하고 정리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도 뭔가 요약 정리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보셔요. 내 언어로 나의 정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나가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뭔가 마인드맵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복화를 왼편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에 배운 문법의 개념을 정리를 짧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옆부분에는요. 만약에 문제풀이를 했다. 이 중에 내가 틀렸던 문제인데 헷갈려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췄지만 헷갈렸던 문제도 있을 거고 틀린 문제도 있을 거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기보단 그 개념들을 이 옆에다가는 적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 해석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오른쪽에다 문장을 적고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 영포자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토익 만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제 경향도 살펴볼게요. 파트 5는요.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푸는 연습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 시간 안에 75분 안에 우리가 문제도 풀고 마킹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요령껏 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파트 5는 요령껏 품사 문제는 품사에 맞춰서 해석 문제더라도 품사의 기능을 파악하면 전체적인 해석 필요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요령껏 해줄 거예요. 문장의 의미, 품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폭넓은 어휘. 어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파트 6는요. 빈칸이 있는 문장뿐만 아니라 사실 문장만 보면 됐었던 시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야지 어휘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도 등장하기 때문에 앞뒤 내용을 스키밍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터득할 거예요. 스키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빠르게 속독처럼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생기려면 빠르게 직독직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겠죠. 어휘 암기서부터 시작, 문장 구조 파악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1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가 이제 고난도 문제라고 여겨질 겁니다. 문장 삽입은 논리적인 흐름도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A 문장과 B 문장 사이에 들어갈 거 가장 적절한 게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흐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석이 전반적으로 돼야 합니다. 자, 이제 풀이 전략으로 가볼게요.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ABCD 보기를 확인을 하고요. 문제가 문법인지 어휘인지를 구별하면 돼요. 왜냐하면 문법 유형이라면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습니다. 스킬이 있어요. 스킬이 있고 공식이 있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바로 적용하면 문제가
1초만 해도 혹은 5초만 해도 다 풀려요. 자, 그리고 어휘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어휘 문제라면 짧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반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중에 뭔지 문법 위주인지 어휘 위주인지를 파악해서 빠르게 시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법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정확도를 무시할 순 없죠. 정확하게. 왜냐면요, 토익은요 상대평가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나보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췄어요. 혹은 남들은 다 맞춘 문제인데 나는 틀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 점수도 확 깎이는 거예요. 그럼 쉬운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는 거 용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게끔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공식도 암기를 해야 되고 확실하게 암기 포인트는 못 외워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C번입니다. 앞뒤 문맥에 어울리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결국에 어떤 품사 문제, 문법 문제의 경우에서라도 해석적인 센스가 필요한 경우가 등장할 거예요. 결국에 품사, 그 다음에 문법, 모든 그런 구조들을 익혀야 되며 해석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프로세스 확인해 볼게요. 자, A, B, C, D를 봐요. profit, profiting, profiteering, 그 다음에 profitable 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여러분은 봤을 때요, 여기서, 품사가 다른 문제네요. 품사 문제네. 품사 문제라는 것은 이게 동사일지, 분사일지 혹은 동명사일지 아니면 명사의 키워드인데 사람 명사일지 형용사일지 이걸 골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확실히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Mr. Rosen expects 합니다 하면서 이제 대절 안에 있는 키워드를 분석하면 됩니다. The company will become. become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company, 회사예요. 회사가 보어, 지금 여기는 보어 자리거든요. more, 보어. more를 수식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형용사죠. 그래서 more이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다. 첫 번째. 그리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와 형용사다. 라는 걸 인식하고 바로 정답은 profitable.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난다, 더 많이 나, 오래. 이렇게 해석적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이걸 빠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와 각각의 형식에 따른 우리가 필수 암기해야 될 동사들을 머릿속에 박아놔야지 우리가 1초 만에 요거 보호자리네? 뭐리 수식하는 거 형용사네? 캐치해서 정답 D번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장의 형식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개념 먼저 다지고 갈게요. 품사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품사는 영어에서 총 8품사가 존재합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얘네들은 해석할 때 꼭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하는 대표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사, 대명사는 그냥 명사 안에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표시를 안 할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얘네들은요, 뗄래야 뗄 수도 없고요. 우리 어휘 문제를 풀 때도 명사어휘, 동사어휘, 형용사어휘, 부사어휘 이 4가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는요, 항상 자주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품사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4가지 위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키워드들도 우리가 파트별로 대명사 파트도 배울 거고요. 전치사도 외울 거고요. 접속사도 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4가지 키워드가 너무 중요한데요. 자, 이제는 문장 구조로 넘어가기 전에 문장 구조 안에 있는 필수 성분을 보도록 할게요. 문장 구조와 품사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런 것들을 바로 문장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어,
서술어를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verb라고 v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주어는 subject니까 s라고 표시를 할게요. 저는 조금 간단하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할 거니까요. 지금부터 이 기호를 잘 익혀보세요. 보어는 complement라는 키워드로 주격 보어는 sc, 목적격 보어는 object랑 complement를 합쳐서 oc라고 적어줍니다. 목적어는 object, 수식어는 modifier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m이라고 표시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괄호만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문장 1형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1형식 문장은요.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랑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만 완벽한 문장이겠지만 사실 그녀는 일한다. 너무 밋밋하죠. 추가적인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Jason usually goes to work by bus. 전치사의 개념도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조금 깊게 설명하자면요.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요. 뭐 장소, 시간, 방향 등의 의미를 가져서 뒤에 항상 명사를 달고 나옵니다. 얘네들은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괄호를 칠 거예요. 수식어구, 전치사 수식어구가 되는 경우에는 형용사 역할도 가능하고 부사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자, 차차 형용사 파트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고 부사의 파트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형식에서는요. 이 to work나 by bus가 부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부사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지만 밋밋한 문장을 조금 풍요롭게 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전치사구나 수식어구들이 나올 거예요. Jason usually goes to work by bus. 제이슨은 usually 보통 일하러 갈 때 뭘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자,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 형식 문장. 자, 우리 어휘 문제든 품사 문제든 이 형식 문장과 오 형식 문장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주격 보어겠죠. 주격 보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문장의 성분이고 품사는 또 다른 개념이었죠.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예요. 명사와 형용사다. 기억할 수 있겠죠? 명사와 형용사가 품사의 기능을 하는데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명사와 보어부터 볼게요. He will beco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Sarah was beautiful.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In her youth, 어렸을 때. 형용사 보어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공통적으로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가 의사인 거고 Sarah의 성격이나 Sarah의 상태가 beautiful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equal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바로 이 형식 동사인데요. 이 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첫 번째로는 비동사예요. be verb나 이렇게 become, 상태 동사, 상태 변화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비동사는 여러분들 뭐뭐이다, 뭐뭐 있다로 보통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비동사가 이 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하나 더 정리할게. 이 형식에서 there 구조가 있거든요. 얘는 동사 주어 자리가 바뀌어서 비동사가 이곳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1형식이죠. They're here. 비동사 주어의 형태도 기억해 주세요. 자, 비동사는 이 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1형식에서는 이 구조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에서 추가적으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Look, feel, smell, taste, sound 다 감각과 관련된 그런 동사의 키워드죠. 보이다, 느껴지다, 냄새가 나다, 맛이 나다, 들리다 라는 키워드인데요. 문장을 통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The music sounds. 자, 그 음악은 요것처럼 들려. 아름답게, 놀랍게 들려. 아주 fantastic해 라는 키워드예요. 그쵸? 그래서 형용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뮤직에 대한 특징을 형용사로 설명해 주는 거죠. wonderfully 부사는 안 됩니다. 요거 너무 중요하죠. 이 형식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부사 어휘는 무조건 선택지에서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부사가 되는 형태는 ly가 붙은 형태가 많이 부사의 어휘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삼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되는 삼형식 구조인데요. 텀스는요. make a decision, 결정을 할 것입니다. make가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make a decision은 하나로 묶어서 결정을 하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곧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목적어 자리로 예쁘게 와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우리가 아직 절의 개념과 투부정사의 개념을 배운 건 아니겠지만 이런 형태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Who wants? 원합니까? 누가 원합니까? To take a trip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기를 을로 해석되고 있네요. 주어는 은는이가 목적어는 을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행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해석이 되는 포인트로 to take 그 다음에 ing 형태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iss Miller enjoys 다음에 playing sports in her free time 자유시간에 운동하기를 즐깁니다.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요, 나중에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을 암기를 할 거고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도 암기를 할 거예요. 공통적으로 얘 다 누구 기능했다? 목적어 기능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익혔으니까요. 이제 사형식으로 가볼까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indirect를 쓰죠.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그래서 IODO라고 저는 기호를 써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명칭보다는 해석적인 포인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뭐에게 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을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뭐뭐에게 뭐뭐을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포인트를 모른다면 의미가 너무 이상해져요. 좀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대표적인 수요 동사. 이름이 왜 수요 동사냐면요. 누군가 대상에게 무언가를 사주거나 만들어주거나 해주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 대상에게 부여를 해줍니다. 따라서 수요 동사라는 의미 어렵지 않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다, give, offer, 제공하다, send, 보내다, show, 보여주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대상에게 무언가를 해주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외워주시면 좋겠죠. 사실 외워주셔야 나중에 문장의 형식을 빠르게 보는 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볼게요.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삼형식까지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해석이 얼마나 이상해질지 한번 봅시다. She will give the secretary. 그녀는 비서를 줄 것입니다. 비서가 물건이 아니죠. 사람 명사예요. 비서예요. 비서. 사람이죠. 사람을 줍니다. 어때요?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이상한 오역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3, 4, 5형식의 해석적인 포인트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동사도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she will give the secretary, 뭐뭐에게, 비서에게 the application, 지원서를 줬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she will give the application to the secretary. 문장 자체가 문장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의미는 통합니다. 일반적으로 give라고 하는 동사는 누군가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to랑 이렇게 잘 매칭이 돼서요. secretary에게 지원서를 줬다라는 삼형식 구조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5형식인데요. 우리 토익에서 파트 5에서 5형식 매우 중요하죠. 어휘 문제도 5형식의 패턴과 매칭을 해서 문장 구조를 알면 해석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게끔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5형식 구조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object, 목적격 보어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로 목적어의 상태나 목적어가 누군지 혹은 목적어의 행동 동작들을 나타내 주는 게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에요. 일반적인 문장 볼게요. The smell, 그 냄새는 made, 만들었습니다. 모두를 hungry한 상태로 만들어줬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동사하다. 자, 적어볼게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혹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하면 목적격 보어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뭐뭐한 상태로 뭐뭐로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 it을 이용한 5형식 문장. 이 포인트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가목적어라고 하는 게 왜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의 형태 앞에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 명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want to 동사 원형의 형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너무나도 긴 구나 문장이 오게 되면 영어에서 그런 상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얘네들 대신 쓸 수 있는 게 가주어, 가목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목적어가 이렇게 등장하고요. 가목적어 자체가 easy한 상태다 라고 해석을 해줄 거예요. it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직독직해를 할 때 주어는 투부정사가 easy하게 했다. 주어는 투부정사가 easy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센스. 그럼 해석해 볼게요. 웹사이트는 register for a membership, 멤버십에 등록하는 걸 쉽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해석이 아주 매끄럽죠? 그래서 형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디테일한 것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한 번씩 더 구조 분석하고 해석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의 형식 1형식에서부터 5형식까지 학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뭘 해주셔야 되냐면 노트에다가요. 1형식에서부터 5형식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1형식에서 혹은 2형식에서 나온 그러한 동사들 있잖아요. 동사들도 한 번씩 적어보세요. 복습을 하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장의 형식 문제풀이 적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일단은 바로 앞에 있는 R이 보이죠? R이 보이고요. 선택지로 왔습니다. 선택지를 보아하니 reproduce 동사, reproducer 명사, reproduced라고 하는 동사 혹은 분사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reproductions 명사죠. 자, 그러면 명사의 키워드가 2개나 등장했다는 건 해석적인 센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사람 명사인지 사물 명사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적인 부분 시작해 볼게요. 일단 핵심 동사는 R이기 때문에 Carter collects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collects도 동사 아닌가요? 동사 맞아요. 그런데 왜 R이 동사인가요?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that부터요, collect까지는요, 이렇게 art를, works of art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어떤 거다? 관계사 절이에요. 너무 복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that, which, what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일단은 이렇게 괄호를 치고 수식 구조를 해볼게요. 어떤 기능이다? 형용사 기능이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의 기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토마스 카터가 수집한 예술 작품 중에 일부는요, 일부는요 라고 하고 주어가 되네요. 그쵸? 일부가 예술 작품이니까 당연히 사람 명사 아니죠.
그러면 일단 동사 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reproducer이라고 하는 제작자,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X, reproduced라고 하는 지금 생산이 되었다는 것도 지금 수동태가 어색합니다. 뭐뭐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reproduce, 재생이 된다라고 보통 말을 하겠지만 얘네들은 이거예요 라는 이형식 문장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reproductions, 뭔가 재현한 것들이다, 복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작의 reproductions, 복제다, 뭐 재생산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사람 명사가 아닌 것까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도 볼 줄 알아야 하며 해석적 센스도 필요했죠. 자, 이제 OX 퀴즈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제를 풀고 나서 OX 퀴즈가 있을 거예요. 초반에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전치사 뒤에는요, 여러분 일단은 지금부터 계속 인식해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 얘네 둘은요, 단짝이에요. 단짝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나 혹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동명사가 올 수 있어요. 오브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올 수 있는데 reproduce라고 하는 거는 재생산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재생산하다라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reproduction 이라는 키워드와 reproducing 이 두 개의 둘 중에 정답이 하나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일단 reproduce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달랑 of reproducing 이라고 하면 어색한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reproduction으로서 여기에서 reproduction으로 incapable 이게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animals, 동물들은요. 재생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식이나 번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식이 불가능한 그런 동물들도 있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정답은 reproduction이 확실한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OX 퀴즈로 가볼게요. 1번의 정답은 X였고요. 그 이유도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2번이에요. The students learn, 배웠습니다. 몸의 reproductive system, tiv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 어휘가 되거든요. 그러면 재생 시스템을 오늘 배웠어. 얘는 해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네요. 맞는 문장 3번입니다. 새로운 currency, 화폐가 is not reproducible. 재생이, 복제가 불가능해. 비동사가 나왔고 얘가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복제가 불가능해. 얘도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O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연습 예상 적중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make it for clients to 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구조네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 보어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진목적어니까 목적격, 보어자리도요. 명사, 형용사가 베이스로 올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make it 다음에 형용사가 오게 될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그것이 고객들이 뭐 하는 것이 open savings account. 자, 계좌를 생성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쉽게라고 해서 뭔가 부사처럼 해석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해석적 뉘앙스는 영어와 뭐가? 한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해석한 대로 한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에서 품사가 뭐가 와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형식을 배운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형용사 자리로 easier이 정답이 됩니다. Make it easier for clients. 고객들이 계좌 오픈하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OX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얘가 뭐야? 얘 품사가 뭐야? 이것부터가 고민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is는 명사어휘로 with is를 우리가 세트로 외워줄 거예요. with is는 쉽게, 용이하게 라는 의미로서 자, 지금 모든 질문들을 쉽게 대답했다라고 편안하게라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편안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로 easily,라고 하는 건 부사죠. 쉽게 passed. 동사 수식 가능하죠? 얘도 맞는 문장입니다. 3번이에요. A salad is one of the 일반적으로 최상급 표현은 the 플러스 est 혹은 most 형용사 이런 키워드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the easiest가 정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반적인 문법 키워드를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은 완전 쉽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암기할 것도 많고요. 아직 다져지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OX 퀴즈 해설을 보시면서 요거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야. 어려워하고 넘기지 마시고 암기를 꼭꼭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형식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복습 너무 중요합니다. 품사, 문장 성분, 문장 구조.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전반적인 문법의 시작점이며 기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조금 어려운 개념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나서 그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